안녕하세요. 이투스 한유지쌤입니다. 자, 오늘은 22년 9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선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시험의 결과에 너무 의기소침해 하시거나 나 시험 못 봤다 하면서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이 시험은 수능을 향한 하나의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걸 틀렸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잘못 접근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잘못 생각을 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잘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고쳐나가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고1 학평 같은 경우에는 9월 학평 굉장히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쌤이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우리 등급 컷으로는 1등급이 어디에서 끊기고 있냐? 우리 이투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9점에서 끊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이 몇 점에서 끊기고 있냐? 바로 71점에서 끊기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작년에 9평이 한 90점 정도에서 1등급이 끊겼던 걸 생각하면 많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러분이 비문학도 어려웠겠지만 또 문학 역시 좀 어렵게 생각을 했을 법한 지문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지문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지, 나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것인지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따라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문법에서 나왔죠. 자, 1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나와 있는 거 봤을 때 얘들아 이거는 의문론이잖아. 그러면 1학기 때 대부분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죠.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쌤이 의문론 가르치면서 되게 강조했던 게 지금 여기에서 정답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의문 변동에는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이 있는데 의문의 개수가 변하기도 하고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 음절의 유형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 배웠던 내용이야. 그러면 내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나와 있는 거에서 의문의 변동의 개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네 가지 형태였을 때 교체는 내가 책상을 교체한다. 다른 책상이 왔다는 거니까 개수의 변동 없다는 얘기고요. 탈락 같은 경우는 하나가 줄어든다.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다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그리고 축약은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하나가 줄어들고 있었던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첨가. 당연히 우리가 뭐 조미료를 첨가했다든가 그리고 유머를 첨가했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더한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더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의문론의 되게 기초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챙기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음절의 유형 나왔죠. 그러면 음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했던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자, 모음만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요런 케이스죠. 이런 거. 쌤이 의문론 설명할 때 맨날 무슨 얘기 했었어? 초성의 이응은 발음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얘기했었던 거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얘기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 이런 거네. 자, 그 다음에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악. 이런 거죠. 왜? 또 나오잖아. 초성의 이응은 발음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나는 어차피 고3에서 엄매 선택 안 할 건데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문법은 괜찮아. 틀려도 돼. 이런 친구들?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요번 고3 시험에서 언어와 매체가 엄청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의 절대 원점수의 성적은 더 낮게 1등급이 측정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대부분 많은 대학들에서는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언어와 매체가 더 어렵다는 건 내가 언어와 매체의 원점수가 훨씬 낮아도 실제로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점수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은
쌤이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자꾸만 하다 보면 된다니까? 내가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문법은 익숙해지는 게 전부예요. 내가 이것을 자꾸 공부를 해서 익숙해지고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게 문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기본적인 개념들, 쌤이 지금 얘기해 주는 것들에는 꼭 집중해서 아, 저런 얘기가 있었구나 라는 걸 기억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고3 올라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직은 내가 이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무언가를 포기하는 거는 좀 일러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듣는 내용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초성이 나오는 이응은 발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쌤이 예를 들어드렸을 때 맨날 이 얘기잖아. 예지라고 쓰나 예지라고 쓰나 발음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쓰나요? 라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병신 같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 다시 떠올리며 아, 그렇구나. 제가 없으면 너무 병신 같으니까 우리가 그냥 써주는 거지 발음은 되지 않는다 그랬었어 라는 생각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음, 모음, 자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 각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료에서 노인, 한여름, 독서, 뭐 읽기, 그 다음 맞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선지에서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가볍게 우리가 보고 넘어가서 선택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노인 같은 경우는 탈락의 결과로 의문의 개수가 줄었으며 노는 음절의 유형이 자음 모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보셨을 때 내가 틀린 그림 찾기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것과 이걸 비교했을 때 얘 없어진 거 눈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야. 없잖아. 탈락 맞지? 그러면 탈락은 의문의 개수 줄어드는 거 맞지? 그리고 노라는 거 봤을 때 자음 모음이니까 자음 모음이다. 맞네. 이게 왜 어려워? 맞잖아. 자, 그 다음에 한여름 보세요. 틀린 그림 찾기야. 아까 초성의 이응은 발음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어. 그거 음은 아니다. 또 그 얘기야. 없다고 얘. 없는데 얘가 생겼잖아. 그러면 첨가 맞죠? 그러면 첨가는 의문의 개수 하나 추가된다. 아까 쌤이 얘기했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자, 려는 음절의 유형이 자음 모음이다. 맞지? 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음 모음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읽기는 탈락의 결과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 우리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기억자 없어졌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탈락. 맞죠? 자, 그 다음에 의문의 개수가 줄었으며 일은 음절의 유형이 모음, 자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은 음절의 모음이 모음, 자음이다 라는 것은 맞아. 그리고 여기에서 탈락이라고 한 것까지도 맞아. 근데 문제는 틀린 그림 찾기 하라 그랬잖아. 그랬을 때 얘도 변했는데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변했을 때 이것은 교체. 이거 첨가라고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쌤이 쌍기역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우리 이거는 끄라고 발음을 한다는 점에서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교체고 저거는 탈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문의 개수 준 거 맞고 그 다음에 음절 유형은 모음 자음이다. 맞는 얘기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지금 연결된 게 4번 문제지. 자, 보셨을 때 독서는 첨가의 결과를 의문의 개수가 늘었으며 라고 했는데 틀린 그림 찾기 해봐. 시옷이 쌍시옷 됐죠? 그러면 쓰 여러분 이거 발음 돼? 안 돼? 되잖아. 쓰라고 되잖아. 근데 쌤이 맨날 예를 들어서 우리 받침에 나오는 이런 거 등장했을 때 이거 발음해봐. 안 돼. 아무도 그렇게 발음 못해. 이거는 누구나 다 브스라고 발음을 하죠. 이거는 두 개의 의문이야. 이거는 스스 이렇게 누가 발음해? 스스 이렇게 발음하면 저기 외국에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기분이잖아. 이거는 누구나 다 스라고 발음을 할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얘도 역시 음은 한 개라는 거죠. 그래서 쌤이 된소리는 하나의 의문이다. 이거 얼마나 강조해서 얘기했었니 얘들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첨가의 결과로가 아니라 무엇이다? 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의문의 개수가 는 게 아니라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골라주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시게 되면 맞는은 교체 결과를 의문의 개수는 변동이 없고 많은 음절의 유형이 자음, 모음, 자음이다. 같이 보게 되면 틀린 그림 찾기 하라 그랬지. 자, 이게 우리는 원래 디귿으로 변해서 비음화돼서 니은이 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교체된 거죠. 지읒이라는 의문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최종 결과에서도 교체 맞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 변동 없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쌤이 맨날 강조하고 있는 어떤 거? 우리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발음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과 된소리는 하나의 의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 알고 있었으면 엄청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걸 틀렸다는 건 그 가장 기초가 잘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쌤이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많은 것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많은 것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제대로 공부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11번 문제 우리 쉽게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12번에서 13번 문제에 해당하는 것 중에 여러분의 오답률이 높았던 건 12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쌤이 가져왔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역사성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이제 뭐 의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잖아. 근데 의문이 아니었던가? 여기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앞에서는? 자, 잠깐 보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이제 단어의 형태, 의문의 변화로 인한 거, 그래서 의미 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마지막 부분에 A라는 단락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역사성뿐만 아니라 언어의 특성에서 내용인 의미와 그것을 나타내는 형식인 말소리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자의성 나왔죠. 여러분 요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처음 보는 것처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맞아 저런 게 있었구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심지어 친절하게 위에 설명도 해주고 있잖아. 뭐 형태와 말소리는 서로 전혀 상관이 없다. 의미와 말소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자의성의 정의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말소리의 의미는 사회적 인정을 통해 관습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게 사회성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언어를 통해 연속적인 대상이나 개념을 분절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분절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이 세 가지 언어의 특징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했었던 내용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아 맞아 저런 거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1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틀린 거 고를 수 있도록 꼭 체크 잘 하시고요. 자 보시면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무지개가 7가지 색으로 구분되는 것을 분절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겠군. 맞는 얘기지. 무지개의 빨간색과 우리 주황색 사이. 그 사이에 있는 그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거 어디 갔냐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요걸 분절해서 나눠서 마치 빨강 다음에 바로 주황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의성이 아니라 분절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맨날 등장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소리 없이 빙긋이 웃는 웃음을 미소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와 말소리가 관습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겠군 이라고 얘기하면 맞는 얘기지.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 누구는 스마일이라고 하고 누구는 미소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꼭 이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발음을 사용해야 됐다면 서로 언어소통, 의사소통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의미의 대상이 한국어로는 걔, 영어로는 dog라고 얘기하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얘기인데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 바다의 의미를 나무라는 말소리를 표현하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언어가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이겠군 이라는 것도 역시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나무라는 것을
사용해서 저기 나무가 있다라고 가리키면은 딴 사람들은 다들 트리를 생각하면서 우뚝 서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바다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 무슨 관종이지? 약간 이런 기분이 들잖아. 함부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5번이 정답이죠. 차다라는 말소리가 발로 차다, 날씨가 차다, 명찰이 차다 같은 다양한 의미에 대응하는 것은 연속적인 개념을 언어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는 것이겠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는 얘기야? 오히려 얘네들은 다 뭐죠? 여러분, 차다, 차다, 차다. 전혀 다른 뜻인데 똑같은 말소리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라는 건 얘네들은 다 다른 뜻이기 때문에 동음, 의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발음은 같으나 뜻은 다르다라는 요런 애들이야. 그러면 이 동음, 의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 언제나 언어의 어떤 특성과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거는 우리 자의성이라고 하는 서로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차다라는 의미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차다라고만 발음을 해야 되며 외국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언어 국가에서도 똑같은 발음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되고 이 발음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뜻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골라주시는 문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헷갈리셨으면은 이제 자의성과 사회성을 조금 착각을 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자의성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사회성이 뒤로 온다고 볼 수 있겠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사회적 약속이 되기 때문에 멋대로 바꿀 수는 없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미소라고 말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군요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건데 자의적으로 처음에 결합을 해서 만들었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것을 미소라고 쓰니까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분절해가고 선생님 이건 이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이렇게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5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고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린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쌤이 국어 시험에서 되게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들아 그 얘기야. 수학 같은 경우는 답 아니면 오답이거든요. 그치? 근데 국어는 이것도 답이 될 가능성이 70% 정도는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맞는 게 훨씬 많고 이건 확실하게 틀렸다 이러면 확실하게 틀린 애가 정답이에요.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괜히 문제 풀 때 여러분 삐딱선 타가지고 선생님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라는 데 리스크를 걸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확실하게 정답인 거를 항상 먼저 고르시고 나서 아까 2번 문제 같은 경우 2번 선지 같은 경우 여러분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 그렇다면 나중에 나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야. 선생님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 지금 쌤이 여기에서 해설 강의 해주는 것처럼 의문점을 풀어준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저것도 약간 틀린 거 아닌가 약간 이러면서 저걸 정답으로 고르게 되면 이제 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이 확실하게 정답이라는 거 여러분 체크하시고 문제 풀 때 정말 정답인 것을 고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2번까지 해서 우리는 문법을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분의 오답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16번에서 21번 질문을 쌤과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저작권법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가 여기에서 아마 나왔던 것으로 보는데 20번 문제가 여러분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죠. 69.4% 정도의 오답률을 나타냈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선은 가와 나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지문이 길었던 것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어려웠던 부분일 거고, 또한 이 지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중간에 용어가 살짝 섞이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꼈을 법한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쌤이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가에 나오고 있는 문단 번호 매겨달라. 그래서 쌤이 비문항 나오면 앞에 문단 번호 좀 매겨주세요. 맨날 이 얘기 하잖아. 그래서 문단 번호 매기게 되면 1번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가의 1번에 지금 해당되는 내용은 과연 어떤 게 있냐. 저작권법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네, 그러면 정의가 나왔으니까 한번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 저작물이라고 얘기하는 거 1번 문단에서 나오고 있는 저작물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왔을 때 예의 조건은 처음에 창작성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챙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지문에서 표시를 하셨어야 돼요. 쌤이 얘기했지만 불필요한 거 메모 같은 거 해가지고 자꾸만 시간을 그렇게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죠. 최대한 지문 속에 표시를 해서 예를 들면 창작성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더 좋은데 쌤이 여기다 지금 메모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만 너희가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이 문제를 푸는 게 절대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문 읽을 때는 최대한 시간이 단축할 수 있도록 지문 내에서 글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던가 예술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창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최소한의 개성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 1번 문단에서 이게 전부야. 그래서 이게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즉 같은 말로는 개성이 있다면 이란 얘기잖아. 개성 있게 창작을 했다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와 있는 내용을 새로운 용어로 등장했을 때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항상 지문을 보시면서 생각하고 연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봤어. 그러면은 1번 문단은 끝났고 2번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작권법상 우리가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한 방법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원 저작물을 어떻게 한 것, 이런 식으로 한 것들을 우리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런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는 또 조건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번 문단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데?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다? 이거는 지금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하고 있어야 된다. 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기초, 그래서 변형, 각색하고 이제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은 조기에다가 표시를 해두실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소설을 기초로 하는 영화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되고라는 예시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정 증감을 해서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증감하는 것들이 어떤 새로운 창작성을 가질 수 있는 정도. 너무 똑같거나 너무 비슷하거나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사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어떤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위에 1번 문단에서 나오고 있는 창작성, 여러분 최소한의 개성이라는 것을 여기에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복제물에 가까운 것을 2차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소설을 원자적물로 해서 각색한 후에 영어로 제작한다면 이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부연 설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번 문단에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얘기 중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애들이잖아. 그러면 이런 식의 조건이 있어야지 우리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여기까지 봤을 때 챙겨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만약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면 이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 문단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서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원 저작물과는 다른 독립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런 조건이 없다면 무엇이다? 이거는 독립 저작물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독립 저작물에 대한 얘기가 아마도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자, 2차적 저작물과 독립 저작물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원 저작물과의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있다라는 거 나왔으니까 이거 중요하겠지.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냐를 결정하겠다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이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어떤 저작물을 구매할 때 원 저작물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대신 이거를 사도 비슷해 라는 기분이 들어서 이거를 안 사게 만드는 이런 게 시장적 경쟁 관계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는 구매한 저작물이 원 저작물을 대체한다는 것이고 2차적 저작물을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독립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렇구나. 왜? 이 독립적 저작물은 여기 위에서 나오는 2번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다? 이거를 볼 사람들은, 원 저작물을 볼 사람들은 이 독립 저작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두 개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살 사람들이 이걸 대신 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시장,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얘는 시장 경쟁 관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여러분이 파악을 해주셨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읽을 때. 어려워? 여기에 써있는 게 전부잖아. 이 정도만 읽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지 않는다 얘기 나오면서 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 라고 하면 가에서는 저작물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 그래서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이 챙겨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나질문으로 갔을 때는 저작권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파트가 지금부터 나오겠다는 얘기야. 네, 자, 그러면 저작권이란 이라고 되어 있는 거 표시하시고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구나. 정의 여러분 챙겨주시고요. 자,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총집합으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저작 인격권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표시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로 라고 되어 있으면서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으면 이런 거 나오면 만이라든가 절대라든가 결코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꼭 포인트 둬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엄청 중요한 거야.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으면 양도할 수 없고 남한테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라는 거니까 그럼 저작 인격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저작자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라도 유족 등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는데 양도는 못 받아. 대신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인격권에 침해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여기에선 저작물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저작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라는 거죠. 자, 쌤은 여기에다 지금 적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 정도는 지문에서 그냥 표시를 하면서 파악을 할 수 있었어야 돼. 쌤이 여기에 지금 적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오답률 1위가 나온 그 부분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내용의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메모 없이 저기에서 직접 하셔야지만 시간이 절약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저작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나서 저작 인격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거는 무엇이니? 라고 하면 저작 재산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챙겨 주시고요. 자,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얘에 대한 설명은 있으니까 누가 저작자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뭐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나중에 소송은 할 수 있다. 누가 유족이 죽은 다음에 혹시 명예가 훼손됐으면 소송은 할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이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유족에게도 저작권이 이어지지 않는다. 저 저작 인격권이라는 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것만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거냐? 자, 보시면 이와 달리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무엇이다. 재산적 이익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챙겨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는 권리로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남에게 주는 것도 괜찮아요.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양도 유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는 거야. 처음에 지문을 읽을 때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요거는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가 눈에 보이는 문장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은 챙겨가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일부를 나누어서 양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저작권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웹소설을 썼는데 그 웹소설에 있어서 뭐 그림 작가나 아니면 다른 거기에 우리 기여를 한 누군가와 이 권리를 좀 나누겠다 하면은 가능하고 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서 이 두 가지는 이런 데 있어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단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작권 침해 사항은 이라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은 주로 권리 중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다? 저작 재산권 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저작권법에 따르면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할 권리 앞에 나오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어.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할 권리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답률 많이 나온 부분 다 이 용어 놓쳐서 틀렸거든?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얘들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 1번 문단인 거 여러분 표시하시고요. 자, 2번 문단으로 갔을 때 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권리,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어디에 속한다? 저작 재산권 안에 속한다라는 거 먼저 챙겨주고 나서 뭐가 나오고 있어? 이 권리는 결국은 누가 가지는 거라고? 원저작자가. 내가 내 걸 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겠다라는 얘기야. 그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얘기예요. 알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물론 여러분 지적재산권, 저작재산권 안에 들어가니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원래 가지고 있는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다? 원 저작자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무엇을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죠. 자, 그래 그걸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다 풀렸던 문제들이야. 이거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원저작물의 저작자, 즉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여기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이 나왔죠. 이거 뭐야? 여기 적어놓은 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한다면 이것은 원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왜? 원 저작자가 원래 이 작성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허락 없이 그냥 했으면 침해한 거지. 그 얘기야. 맞는 얘기네 라고 생각하시고 2차적 저작물하고 막 섞어가지고 같은 얘기라고 여러분 막 생각하면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용어 구분하는 연습해. 여기서는 저작물이고 저기선 저작권이고부터가 지금 달라. 알겠죠? 자,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문단에서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냐? 자, 가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 거 시작되고 있죠? 자, 저작권법 5조 1항에 의하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원 저작물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도 2차적 저작물은 이 자체가 독자적인 무엇이다, 저작물이다, 요렇게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이걸로 보호를 받는데 그러면 독자적 저작물이 되니까 무엇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저작물이 가지는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2차적 저작물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기에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죠. 받을 수 있다. 이거 나오면 여러분 받을 수 있대잖아. 자,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즉,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별개의 권리로서 보호를 받으며 이것은 저작권 발생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얘도 지금 기초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창작성이라는 걸 가진다라는 걸 인정을 해서 이것을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엇이 가능하다? 저작권을 가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이 말을 해.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원 저작자 입장에서는 대빵 짜증나잖아. 그러면 원 저작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는가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다만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하게 되면 이것은 원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기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하려는 사람은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원 저작자에게 이런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고 만약
이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놨다면 만약에 원 저작자가 그러면 양도받은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거니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침범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 금지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2차적 창작물 역시 무엇이다? 하나의 저작권으로 인정은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이런 금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허락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원 저작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오고 있죠. 자, 원 저작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그래서 또 다른 2차적 제작물을 한 번 더 제작을 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죠. 이게 5번째 문단이죠. 자, 원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소설을 각색해서 2차적 저작물인 영화를 기반으로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인 연극을 제작한다고 할 때 연극이 소설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연극을 제작하려는 사람은 소설과 영화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원 저작물의 2차적 작성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니? 누구야? 라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예시가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하는 이 니은을 가지고 디귿을 만들 때 니은의 허락만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어디까지 가야 된다? 얘까지 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요것만 정확하게 읽어줬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5번 문단에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이거는 지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원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거 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저작물은 무엇인지, 저작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쌤이 좀 길게 봤거든요. 여기에서는 약간 길게 본 거고 앞으로 등장하고 있는 비문학 지문을 이렇게까지 길게 보진 않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문학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꼭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봤다면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 17번 문제, 여러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가와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사망 시 유족에게 양도되어 보호받는다. 여기 있네. 양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면 되겠네. 아니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이 갖게 된다.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가 갖는 거지? 2차적 저작권에 그걸 쓴 사람이 갖는 거지. 여기 나와 있잖아. 독자적 저작권, 저작권 가진다 라고 나와 있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근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누구라고 하면 이 얘기잖아. 가지고 있다 없다. 아니잖아. 얘는 독자적 저작권 가진대잖아. 이것만 정확하게 읽었으면 된다고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원저작물이 수정한 것이라면 복제물에 가깝더라도 2차 저작물 안 된대잖아. 뭐 필요하다고. 창작성 필요하다. 요거 나오고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더라도 유사하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더라도 그 저작물과 유사하면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래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조기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라고 나오면 누가 가진다고? 원제작자가 가진다고 라고 나오면서 어디에 속해 있다고? 저작 재산권 안에 속해 있다고 얘기 나오면서 이 저작 재산권은 무엇이라고? 재산적 이익이랑 관련이 있다고 이 얘기 나오는 거잖아. 안 어렵죠? 뭐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게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원래는 누가 가지고 있다? 원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크다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들었더라도 어쨌든 저작물로 인정은 하지만 허락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5번이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 쌤이 적어놓은 건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7번 문제는 가볍게 우리가 풀어봤으면 이제 20번 문제입니다. 이게 오답률 1위 문제죠. 자, 가와나를 읽은 학생이 여기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이제 틀린 것을 골라야 되는데 이거는 보기에 나오는 내용을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었어야 되죠. 자, A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해 기존 가요를 편곡했고 여러분 편곡 등장했으니까 2차적 저작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편곡한 곡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A의 친구는 저작자인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편곡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줬는데 A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누구니? 라고 하면은 2차적 저작물 작성자죠. 요렇게 저작물 저작자라고 씁시다. 나온 우리가 용어를 활용을 해서 저작물 지금 저작물 무엇이라고 나오냐? 작성자 맞나? 원 저작자, 그치? 저작자라고 우리 적어줍시다.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누구니? 라고 하면은 얘는? 누구야? 원 저작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C 나오는 거 보세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한국 영화에 외국 영화의 한글 자막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 관련 웹사이트에 올렸다. 근데 이 자막을 작성한 D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C에게 권리를 주장을 했다라는 거니까 저작권 주장을 했다는 거야. 누가? D가 C에게. 근데 D가 영어 자막의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한글 자막으로 번역했다는 것을 알게 된 C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원 저작자는 누가 추가가 되는 거니? 라고 하면은 요 C, D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여기에 추가되는 거는 영어 자막자죠. 처음 만든 사람이 이거잖아. 이 사람이 등장을 할 거고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누구니? 라고 하면은 C랑 D가 둘 다 2차적 저작물 작성자인데 이 사람은 또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니? 그러면 이것을 또다시 한 번 더 활용한 케이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대로라면 이 사람은 누구의 허락을 둘 다 받아야 되는 거지? 이 사람과 이 사람에 대한 허락을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끝! 자,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겠습니다. B는 A가 편곡하여 블로그에 올린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군. 이라고 하면은 B, 원 저작자는 A가 편곡해서 올린 것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지. 왜? 저작권은 독자적 저작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얘가 저작권을 가진다며. 맞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너는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자막의 저작자는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군 이라고 얘기를 하면 역시 맞는 얘기죠. 왜? 얘는 얘랑 둘 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 얘기가.
아까 5번 문단에서 나오고 있었잖아. 맞는 얘기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가요와 영어 자막은 원 저작물로 볼 수 있겠군이라고 하면은 뭐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저기 원 저작자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보시게 되면 A는 C와 달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겠군 이라고 하면 A는 C와 달리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거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무엇이라고? 원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거 2차라고 해가지고 자꾸 여러분 저기서 이거랑 착각했지. 2차적 저작물, 독자적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저작권을 가진다랑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1번은 가볍게 넘겼던 친구들이 4번에서 대부분 걸려들었거든? 다른 얘기였어? 이거는 작성권이잖아. 이거 어디다 갖다 버렸냐고. 작성권 나왔잖아. 그러면 원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A는 C와 다른 게 아니라 A랑 C 둘 다 침범한 거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B와 D는 모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받은 것이겠군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맞는 얘기지. 여기에 B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니 맞는 얘기가 아니라 틀렸지. D가 아니잖아. 이거는 누가 침범받은 거야 라고 하면은 이 영어 자막 제작자가 침범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꼭 판단하셔서 뭐가 중요했다. 결국은 2차적 저작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저작물과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자꾸 섞여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착각을 하는 거야. 자꾸만 무엇이라고. 얘가 얘랑 똑같은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면서 2차적 저작물 저작권, 작성권이라고 나와 있는 저 작성권을 제대로 보지를 않고 저게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라고. 그것만 정확하게 읽어줬어도 여러분이 이 17번, 20번 문제 둘 다 풀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쌤이 여기에 지금 시간 투자 엄청 많이 했거든? 앞으로는 이런 질문 나왔을 때 틀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지금 고3에서 이렇게 가와 나 엮어가지고 비문학을 출제하는 게 요새 트렌드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긴 지문, 이렇게 서로 연관성은 있으나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되는 지문 같은 것들을 읽는 연습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배운 거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큰 산은 넘었으니까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보시면 22번에서 25번 문제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아마 25번이 여러분 오답률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나오고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문 자체는 아주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거든. 자, 보시면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찰한 철학자 프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프롬의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 지문이었죠. 자, 그러면 이번 문단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프롬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인간관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프롬은 무엇이 중요하다. 이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야. 선생님 여기에선 그냥 지문을 표시하고 지나갈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이성이 있는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불안과 고독을 느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안과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근데 우리의 실존적인 한계라서 안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세계와의 합의를 이루고자고 하며 이런 욕망이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인간에 대한 대전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계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고독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와 자꾸만 연관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소유적 실존 양식이라는 게 있고요. 존재적 실존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인데 뒤에 아마 이게 기억 니은으로 나오고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분하고 어떤 실존 양식을 따르는지에 의해 사고나 행동 같은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가시게 되면 3번 문단 가시게 됐을 때 소유적 실존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자신을 이꼴 무엇이다? 소유물과 동일시한다.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럴듯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많이 가질수록 세계와 연결이 된다. 그 많이 소유를 함으로 인해서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게 바로 소유적 실존 양식이다 라는 설명이 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과 타인의 소유물을 뺏기면 폭력의 욕구, 불안감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긍정이다 부정이다. 프롬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시면 돼요. 그렇기에 많이 소유하는 것 뺏을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즉 소유적 실존 양식 나오면 여러분 뭐랑 연결 지어야 된다? 권력이랑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최소한의 소유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요거 같은 경우 중요하겠지. 소유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 소유적 실존 양식에 대해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부정이지만 100% 소유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꼭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최소한으로는 소유할 수 있어야 돼.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이야. 자, 근데 소유를 통해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려는 이런 욕망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꼭 표시해놨어야 되는 부분이야. 만약에 질문 읽었는데 나 이런 거 놓치고 지나갔다 하는 경우에는 아, 저런 것들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니까 항상 챙겨줄 수 있어야 된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소유적 실존 양식이 아닌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살아갈 것을 제안했다라고 나와 있죠. 저게 3번 문단이던가? 4번 문단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존재적 실존 양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유에서 벗어나서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양식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성적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이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쓸모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만 이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는 거 포인트 두시고요. 자, 무엇이다?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닌 건 지우고 인 거는 표시하고 이런 연습하란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프롬은 시를 읽고 의미 깊게 고민하는 사람의 내면에서는 능동적인 작용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우리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존재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세계와 긴밀하게 결합해 있다고 느낌으로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호의적이고 하다는 거니까 결국 니은에 대해서 프롬은 계속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한편 프롬에 따르면 두 실존 양식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 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과 지식, 사상 등 모두 그 대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소유적 실존 양식에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은 아까 연결하라 그랬잖아. 무엇이라고. 소유 나오면 권력이랑 연결하라. 이 얘기 괜히 하는 거 아니지. 여기에 나오잖아. 자, 그러면 존재적 실존 양식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내면의 무엇이다.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소유적 실존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애 기억이니까 기억이라고 써주시면서 연결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따라가면서 표시하시는 연습할 수 있어야 돼. 지문이 길어질수록 시간이 부족할수록 여러분은 이 표시를 잘 해뒀느냐 아니냐가 결국은 마지막 한 문제 맞추냐 못 맞추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기억은 권력이고 니은은 내면의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것으로 학습을 바라봤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진단했냐? 그러면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누리고 있지만 고독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런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소비를 무조건 조장해서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소유지향적인 사회다.
그러니까 결국 원인은 뭐라는 거야? 사회가 문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비를 자꾸만 하게끔 만드는 그 사회가 문제야. 우리의 불안을 일으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어지고 있냐? 현대의 병리적 현상과 위기는 개인의 존재 지향적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변혁이 필요하다. 결국은 사회의 구조를 이 소비 지향적인 구조에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교범에 따라서 주된 실존연식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지 개인적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 무엇을 얘기했는지만 파악하면 되잖아. 우리 밑글은 다 파악을 했잖아? 자, 그랬을 때 이성이 탁월하게 실현된 상태가 덕이며 뭐 같은 얘기하고 있네. 우왕이라고 해서 이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덕이 구현된 사회가 행복이다. 그렇대. 그래서 첫 번째 행복은 무엇이니? 감각적인 욕망의 충족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칠 경우엔 거부감을 줄 수 있다니까 요거는 약간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라고 해서 사회에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행복인데 이때의 인간의 덕은 공동체의 훈육을 통해 개발되므로 사회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깨닫는 철학자로서의 행복이며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이거는 우리 존재에 해당하는 아까 불언과 연결 지을 수가 있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행복을 함께 구현해야 된다는 거니까 어느 하나만 충족되는 거는 이 행복을 구현하기엔 좀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 같이 돼야 되고 덕의 실현이 습관화됐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므로 일생이 이룩한 인격적 성숙에 따라 평가해야 된다 같은 거 나오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고요. 비교한 내용이니까 서로 공통적인 것, 차이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선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1번 풀언과 보기는 모두 인간의 행복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군이라고 얘기를 하면 맞는 얘기잖아. 둘 다 무엇이라고? 사회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여기에서도 어디에서 이 사회적인 이런 훈육을 통해서 사회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 얘기 나오고 있고 아까 풀언도 사회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부터 변혁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자, 맞는 얘기 2번 풀언과 보기는 모두 행복을 위해서 개인이 사회의 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군. 사회적 변혁이 이루어져야지만 개인이 존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게 풀언이었죠.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쌤이 이런 거 나왔을 때 맨날 뭐라고 얘기해? 선후관계 조심해라? 이 얘기하죠.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와 관련된 얘기 꼭 나와. 항상 거기에 포인트 두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궁극적 행복이 능동적인 작용을 통해 이거는 이성적 사고를 통해 가능하다. 뭐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롬은 세계와의 합의를 이루었는지를 이거는 인격적으로 성숙했는지를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행복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여기에서는 지나치지만 않으면은 누리기 위한 조건이다. 뭐라고 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다 함께 작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첫 번째가 감각적인 거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거 쉽게 골라볼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비문학 질문 여러분 연결되고 있는데요. 비문학 어려웠죠? 여러분 계속 비문학이랑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아마 시랑 여러분 뭐였더라? 시랑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이었나? 아마 그거 두 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번째 비문학 지문도 같이 볼 건데 여러분 이 시험에서 비문학 지문 3개 나왔는데 3개 다 지금 오답률이 높거든요. 보셨을 때 어떤 식으로 비문학 지문을 봐야 되는지 그
방법 자체를 계속 읽어 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 조상들은 더운 여름에 얼음을 이용하기 위해 석빙고를 활용하였다. 그래서 석빙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럼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겨울철에 입구를 개방해서 내부를 냉각시킨 후 얼음을 저장한 냉동 창고로 내부의 낮아진 온도가 장기간 지속되는 구조를 통해 다음해 가을까지 얼음을 보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처음에 무엇을 한다? 겨울철에 입구를 개방해서 내부를 냉각시킨 후에 얼음을 저장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 내부의 낮아진 온도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다? 이런 구조를 통해 가을까지 얼음을 보관했다.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입구 개방해서 내부를 냉각시킨 것을 통해서 얼음을 저장하고 이 온도를 유지를 해서 가을까지 얼음을 보관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석빙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1번 문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관을 했는지에 대해 그러면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니까 보자. 자, 우선 석빙고는 낮은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얼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조건 꼭 읽어주셔야죠. 에너지는 무엇이다?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해서 평형을 이루려고 한다.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에너지의 이동은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킨다 라는 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라고? 이거는 높은 쪽에서 어디로 낮은 쪽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무엇이다? 온도의 변화가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챙겨줄 수 있어야 되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하지만 이라고 나왔어. 때빵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로 변화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주변으로 방출하는데 이때 에너지를 수문열이라고 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 수문열 지금 색깔로도 표시되어 있는 우리 네모 쳐져 있는 그런 거니까 얘는 언제 발생을 하는 거다? 상태 변화일 때 발생을 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 챙겨주시면서 이때는 온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이때는 온도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의 온도의 변화가 없는 건데 물질의 온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와 있는 그냥 그대로 적고 있어요. 쌤이 항상 얘기했잖아.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없어도 풀 수 있다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적고 있죠, 쌤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 예를 들어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에는 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 있잖아. 그러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 때에는 어떻게 하냐. 주변에서 융해열을 흡수를 해서 지금 얼음이 녹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라는 거야. 그리고 같은 양의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될 때에는 같은 양의 응고열을 방출을 해서 결국은 물질 상태에서는 온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양의 0도씨 얼음보다 0도씨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왜? 물이 될 때는 주변에서 흡수를 한다며. 그러니까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그 얘기야. 그러면 이 과학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이 친절하잖아. 쌤이 그랬잖아. 우리에게 과학적 지문 또는 수학적 지문 이런 거 줬을 때 나 못 푼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거를 배경 지식을 가지고 풀어야 되면 나는 못 풀어요. 나는 수학과 과학을 졸업한 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쌤은 그런 건 못 풀어. 근데 실제로 국어 문제 못 푸냐? 아니라는 거야. 왜? 주잖아. 걔네가 이거 이해 못했을까 봐 다시 한번 주잖아. 이거 왜 안 읽고 지나가? 나온 대로 푸세요. 자, 그러면 같은 양의 물이 그러면 0도씨의 지금의 경우에 얼음보다 지금 물이 무엇이다?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주는 대로 받아 먹으세요. 원래 비문학 질문 그런 거야. 왜? 너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글에 나온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했느냐 이걸 측정하는 게 비문학 시험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인이 된 다음에 서류를 읽어야 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생기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을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석빙고 안에 얼음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전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변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부의 얼음이 물이 되면서 주변 공기는 차가워지고 이는 다른 얼음이 녹지 않을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일부가 물이 되면서 열을 흡수를 하니까 주변이 다 차갑게 만들어서 나머지 얼음들은 찬 공기 내에 계속 있기 때문에 얼음이 녹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이 과정에서 생긴 물은 빨리 제거되어야 하므로 왜? 물의 에너지가 더 크대잖아. 그러니까 제거를 빨리 해야지. 아니면 에너지가 옮겨갈 거 아니야. 왜?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며. 그러면 물이 에너지가 더 높은데 옆에 얼음이 있는데 빨리 흘러가지 않고 물이랑 얼음이랑 같이 있으면 물에 있던 에너지가 얼음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 설명을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해서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조상들이 적빙고 바닥을 경사면으로 만들어 물을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하였다. 매우 과학적이신 일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자, 이어서 내부를 차갑게 만들고 최대한 밀폐된 구조를 만들더라도 석빙고는 외부의 에너지 및 공기를 주고받아 내부의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그치, 당연히 열고 닫고 할 테니까. 그래서 천장의 상단에 통풍구를 설치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密도가 낮아져 에너지를 동반해서 위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따뜻한 이것은 위로 이동을 하고 그 밀도가 낮은 공기가 상승하면 밀도가 높은 공기, 즉 밀도가 높은 공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온도가 낮은 공기가 아래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니까 따뜻한 건 위, 차가운 건 아래로 해서 따뜻한 공기가 계속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풍구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에너지의 이동이 나타나며 상승한 공기는 아치형 천장에 움푹 들어간 공간을 통해서 통풍구로 빠져나가서 내부의 차가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차단하기 위해 또 무엇도 있었다. 덮개돌이라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경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통풍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덮개돌 같은 것도 덮어놔서 어떻게 했다? 계속 우리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또한 얼음이 최대한 녹지 않을 수 있도록 얼음과 얼음 사이에 일종의 단열재 역할을 하는 짚을 채워 넣어서 보관했다라는 거니까 서로가 붙지 않을 수 있도록 얼음이 얼음끼리 붙어서 서로 연관돼서 에너지를 옮기지 않을 수 있도록 짚을 넣어놨다는 거야. 접촉하고 있는 두 물질의 본자 사이에서는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물질의 한쪽 끝에 에너지가 가해지며 에너지를 얻어 진동하게 되고 순차적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데 전달 정도는 물질마다 다른 상태고 이런 짚은 얼음에 비해 잘 전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짚을 사이에 끼워서 얼음과 얼음 사이의 에너지 전달을 막고 여기서 약간 버버버버버 거리는 약간 버퍼링을 걸어줬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넘어갈 때. 이해되지?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얼음 보관에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 응? 뭐 그렇지. 그리고 단열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짚은 이렇게 에너지 전달이 낮다는 특징 하나. 그 다음에 단열 효과.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도록 요 구멍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열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감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석빙고 외부에 흙을 덮어 내부로 유지되는 에너지가 차단이 되도록 했고 풀을 심었고요. 그 다음에 얼음을 저장하는 빙실의 온도 유지를 위해 집안을 낮게 만들었다라고 나오고 있는 이렇게 낮게 만들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까지 챙겨주시면은 석빙고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천연 냉장고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지금 기술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굉장한 지혜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내용을 살펴봤다면 여러분의 오답률이 높았던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자, 그냥 기억이 아까 왜 물을 빨리 빼줘야 되느냐와 관련된 내용이었거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보시게 되면 기억에 해당되는 얘기가 어디 있니? 이 과정에서 생긴 물은 빨리 제거되어야 하므로 라고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때 무엇이냐?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물이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아니잖아. 언제 물이 이걸 방해를 했어? 물이 얼음으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아 얼음을 녹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얼음이 물로부터 에너지를 전달을 받는 거겠지. 누가 누구에게서 에너지를 전달을 받아.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가 배웠던 내용, 여기에 나온 요게 전부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여러분 그냥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이 상태 변화가 시작돼서 석빙고 내부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는데 상태 변화 있을 때 온도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 계속하고 있었잖아.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상태 변화가 일어나 생긴 물이 얼음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빨리 제거해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얘들아. 이 문장에서 이 문장 자체가 지금 뭔데? 0도씨 물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생긴 물은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된다로 이어서 읽으시면 되는 문단이잖아. 여기에 답을 다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과학적 지식을 가져와서 내용이 이해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고민하고 있냐고. 주어진 대로 푸세요. 에너지가 누가 더 높다고? 물이 더 높다고. 끝. 그 내용으로 다 풀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평형을 이루어 내부의 온도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는 오답률 10위 안에 들어가진 않았으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라라는 얘기고요. 지금 다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유지된다를 고르셔야 된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동안 이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건 되게 핵심이니까 그러면 2번과 4번은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물질이 무엇할 때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 주변의 물질이 무엇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름이야. 그러면 녹는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얼음이 물로 변할 때는 무엇을 한다? 주변에 흡수를 한다. 그래서 주변 공기가 차가워진다며. 그러면 융해 될 때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 에너지가 주변 물질을 감소를 하는 1번이 정답인 거죠. 요 포인트, 여름이라는 포인트, 이거 꼭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오답률 10위 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15위 안에는 지금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대로 적용해서 푸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국어에서 되게 핵심적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33번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 오답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보셨을 때 석빙고와 보기의 이글루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답률 4위에 들어가 있네요.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석빙고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다면 이제 이어서 뭐에 대해서 이글루에 대해서 보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얼음집인 이글루는 우선 눈 벽돌 쌓아 올린 후에 불을 피워 내부의 공기의 온도를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공기가 순환해서 눈 벽돌이 녹으면서 물이 생기면 출입구를 열어서 어떻게 한다? 물이 얼도록 한다. 그래서 눈 사이에 들어가 있던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얼음 속에 갇히게 되는데 그렇대.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얼음 속에 갇히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얼음은 에너지의 전달을 방해한다. 그래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얼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부는 따뜻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눈
벽돌 사이를 녹이면서 메우면서 열려 만들어진 얼음벽은 내부의 에너지 유출을 막는다라는 거니까 내부의 에너지가 지금 현재 높은 상태니까 그것을 밖으로 내보낼 수 없도록 이글루 같은 경우에는 안이 따뜻해야 되는 거니까 석빙고랑 반대의 케이스의 역할을 하는데 원리는 비슷하다는 거야. 무엇을 활용해서? 에너지의 전달을 막아서 온도를 유지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에서 공통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읽으세요. 그 상태에서 자, 1번 B의 얼음벽은 A의 외부 흙과 달리 외부로의 에너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 흙과 달리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거고 이거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거니까 많은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는 안이 따뜻해야 되고 석빙고는 안이 차가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연결 지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A의 짚에 포함된 공기구멍과 B의 얼음 속 공기층을 모두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겠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잖아. 어떻게? 아까 A의 집 단열 효과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었죠. 여기에서도 어떻게? 공기층 빠져나가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막아주는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를 보시게 되면 A의 얼음 사이의 짚과 B의 눈 벽돌 사이를 메운 물을 모두 외부와의 공기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겠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음 사이의 짚과 B의 눈 벽돌 사이를 메운 물은 이라고 하면 눈 벽돌 사이를 메운 물은 이렇게 했을 때 외부로의 내부로의 에너지 유출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맞는 얘긴데 얼음 사이의 집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의 공기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 아까 이 짚은 뭐였는데? 얼음과 얼음 사이의 에너지 전달을 버퍼링 걸리게 만드는 것과 단열의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였잖아. 그러면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짚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A와 B는 모두 공기의 밀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이동이 나타나겠군. 뭐 당연히 나타나겠죠 이거야. 그래서 우리 3분란에서 찾을 수 있는 따뜻해지면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 그래서 내부 온도를 높여서 공기 순환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챙겨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5번 보시게 되면 A와 B는 모두 내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출입구를 활용하겠군 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무엇이다. 문을 열어서 물을 얼도록 한다 해서 보기는 쉽게 찾았을 거예요 다들. 근데 A에는 도대체 어디 나오고 있는 거지를 여러분이 많이 고민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쌤이 처음에 아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겨울철에 입구를 개방하여 라는 단계가 나오고 있는 거. 아까 표시에서 쌤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놓치지 말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5번 선지 같은 거 나왔을 때 그냥 뇌피셜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출입구라는 게 모르겠으면 지문 속에 어디에 나오고 있는지 입구라는 게 어디에 나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5번을 지금 제일 많이 골랐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고른 것과 5번을 고른 게 거의 비슷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출입구 등장하면 잘 모르겠으면 지문 속에 출입구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자, 이제 이어서 숙향전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학작품으로 우리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고전 소설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항상 누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서로 이름이 다르게 나왔을 때도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같은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굉장히 자주 부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람은 얘가 얘랑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거를 항상 표시하시면서 읽는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문학 작품은 무조건 등장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
보기가 있는지를 보고 보기가 있으면 그 보기를 힌트로 삼아서 어떤 힌트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숙향 전에 어떤 보기가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보고 나서 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42번에 나와 있죠. 이질적인 두 개의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지상에서의 삶에는 천상의 죄업을 공통으로 전제를 하고 있지만 그 죄업의 책임을 여성에게 두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지상이라는 곳이 나올 거고요. 얘네가 여기에 나온 것은 내려오게 된 것은 천상의 죄업이 공통으로 전제돼서 천상에서 죄를 지어서 내려오게 됐다는 얘기야. 근데 여자가 책임이 크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숙향이가 여자예요. 그래서 고난의 과정은 천상의 죄업에 대한 징벌적 의미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고요. 이러한 숙향의 서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열세에 놓인 여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이선의 서사는 이라고 해서 남자가 등장했어. 이 남자는 입신양명이라는 단대 남성의 이상적 소망을 형상한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려는 과정에는 환상성이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환상성이 드러나는 내용이 과연 그러면 어디에 나올 것인가 라는 것을 챙겨주시고요. 이 같은 이질적 서사는 당대 현실에 내재된 남녀차별적인 시선이다. 그러니까 같은 천상의 죄업이 등장을 하는데 여자는 뭔데 여기서 힘들어. 겪은 고난의 과정이 등장해. 근데 남자는 뭔데 입신양명의 과정으로 나오면서 딱히 죄를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 징벌을 주는 것 같은 모습이 별로 안 나온다는 거야. 그것은 남녀차별적인 시선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된다. 지문을 읽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어디 나오니? 자, 숙향이 선녀에게 말하기를 나왔습니다. 자, 그럼 숙향 나왔죠? 선녀 나왔으니까 천상의 존재들이다 생각하시고 천상에서 내가 저지른 죄가 매우 크도다. 그러나 내가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초 가운데 부모와 헤어진 일이나 장승상 댁에서 악명을 입은 일이 더욱 만극하니 차라리 죽어서 모르고자 한다. 내가 잘못은 했는데 천상에서 지상에서 겪은 일이 너무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좋을 것 같을 정도로 힘들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랬더니 선녀가 공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거냐? 그것은 조금 더 염려하지 마소서. 그 모든 것이 이미 천상에서 마련하신 일이니 다시 고칠 길이 없나이다.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옥황 선생님이 마련하신 일이니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염려는 해야지. 고난의 길이니까 피할 길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냥 맞이할 수밖에 없다. 운명론적인 시각이 등장하고 있는 걸 챙겨주셔야 돼요. 자, 낭자의 부모도 전생에 지은 죄를 낭자를 잃고 관장을 썩이며 고향을 겪게 한 것이니 어찌 한탄하리요. 한탄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장승상 댁에서도 10년만 머물도록 정한 것이니 그것도 한탄할 일이 아니옵니다. 네가 힘들게 지금 겪었던 일들을 다 이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사양이 낭자를 모함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상주께 아뢰어 벼락을 치게 하였으니 부부와 모든 종들도 다 낭자가 억울한 처지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겪은 고난이 너무 힘들다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지만 끝날 기한이 정해져 있고 또한 네가 억울하다고 생각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하여 승상께서 종을 이 물가에 보내어 낭자를 찾아오도록 명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죽을 애기 2번 남았으니까 낭자께서는 부디 조심하소서라고 해서 여기까지 해갖고 네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은 다 괜찮아. 정해져 있고 너의 진실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 근데 은근슬쩍 한마디 더 하는 거야. 근데 너 한 2번쯤 더 힘들 것 같거든. 이 얘기를 선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때려주고 싶은 이제 이런 상황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앞에 아까 42번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뭔데? 숙향이 겪는 고난, 징벌적인 고난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 것을 챙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을 했으면 이어서 또 무슨 얘기 있겠냐, 또 무슨 일이 있는데 그랬더니 화재를 만나 죽을 위기 한번 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옥중에 가서 옥에 갇혀가고 고난을 좀 겪을 거야. 그런 다음에는 태의성군 누구겠어? 그러면 얘가 남주인공이 나오는 거겠지. 그 남주인공이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챙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니? 이선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남주인공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챙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영화를 누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2번 정도만 더 죽을 위기만 넘기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지나간 고행도 생각하면 정말 힘든데 그 남은 거 도대체 어떻게 견디니? 이러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승상댁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피하고 싶다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선녀가 웃는 낯으로 계속 침을 뱉고 있어.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이 벌써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명론적인 시각, 여러분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비록 돌로 만든 갓을 쓰고 무쇠 두멍에 들어가는 액일지라도 그 액을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걸 어떻게 피하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장승상태과 인연은 10년뿐이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못 가. 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결국 이선을 못 만나 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군이 아니면 낭자의 힘으로는 결코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숙향이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것도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된다? 이선, 즉 남주인공의 힘을 빌려야 된다. 남녀 차별적인 시선을 읽어내실 수 있죠. 숙향이 그 말을 듣고 탄식하기를 성군이 인간 세상에 왔다니 이름은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예전에 항아의 말씀을 듣자오니 이름은 선이요 자는 태을이며 낙양 땅 이위공의 아들이 되어 천하의 부귀공명을 누리리라 하더이다. 똑같은 일로 죄를 지어 세상에 귀향을 왔는데 어찌 나는 이렇게 고행을 겪게 하고 성군을 호화롭게 지내게 했는 거 불공평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랬더니 천상에 계실 때 낭자께서 먼저 성군을 희롱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더 죄질이 나빠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성군을 상제께서 가장 사랑하시어 곁을 떠나지 못하겠으나 항하께서 성군도 벌을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거든요. 원래는 벌 줄 생각도 없었어. 왜? 옥황상제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벌을 줄 생각이 없었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지못해 귀향은 보냈지만 천상에서 쫓아는 냈는데 부귀영화는 보장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읽으면서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돼요. 왜? 42번 문제가 지금 불공평하다고 느끼라는 얘기잖아.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은 찾으면서 지금 읽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중력줄거리에서 시련을 겪고 부부의 연을 맺고 이렇게 해서 선약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병부상서라고 나왔습니다. 위에 나와 있죠. 병부상서 누구니?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선이니까 같은 애네요 라고 해가지고 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용왕께 살해한 후에 성관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물가에 나오니까 용자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용왕의 자라고 해서 용왕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는 용왕의 어쨌든 용궁에 속해 있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죠. 정확하게 저 단어가 해석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용궁과 관련된 사람이구나 라고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너희가 처음 봤을 때도. 자, 그러면 박을 타고 가니까 조롱박을 타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조롱박을 타고 가니 환상성 나오고 있죠. 조롱박 타고 한번 강 건너봐. 바다 건너봐. 못 건너잖아.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노를 젓지 않는데도 화살처럼 빠르게 떠갔다. 역시 환상성 나오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얼마쯤 가다가 용자가 상서에게 말했다. 그럼 상서 누구세요? 라고 하면은 이선인데요.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저 혼자 가면 아무데도 걸릴 데 없이 쉽게 갈 수 있지만 여러 신령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 사람은 이라는 거니까 누구? 성군도 지금 이선도 지금 인간 세상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천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공께서 누구야? 상공.
같은 애야. 계속 같은 애야. 같은 애. 자, 그래서 인간 세상에 내려 진객이 되었으니 어디를 가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용왕께서 주신 공문을 보여주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군이 가려고 하는 데는 인간 세상 사람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왜? 신약을 구하러 가는 거잖아. 선약을 구하러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 선약은 신선의 약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뒤에 복례산이라고 나오는 그곳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용자가. 그쵸? 자, 그랬더니 수궁에서 용왕이 으뜸인데 수로로 가면 쉬울 텐데 왜 이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냐 투정하고 있어. 자, 그랬더니 자, 용자가 얘기를 하면서 곧장 가면 좋지만 상제께서 아시면 용궁에 큰 변이 있고 그래서 신령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니까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절차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회의국이라는 곳에서 개처럼 옆으로 지나다니고 있는 왕 같은 경우에는 함께 가는 사람이 태일성인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제 태일성군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데요 라고 대답하니까 얼른 가세요 이라고 얘기를 해서 반갑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한밀국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태일성을 모시고 가는데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네.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나라에 가는 유리국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를 내며 묻는데 무엇이라고? 아니 어떻게 진객이 마음대로 이곳에 들어왔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 라고 지금 화를 내요. 그래서 본척도 하지 않으니까 용자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정을 하면서 인간 세상이 내려와서 되었는데 복례산의 개헌처를 얻으러 가다가 용궁에 왔으니까 소자가 모시고 가는 길이니 누구야? 그러면 용자가 모시고 가는 길이니까 저희 낯을 보아서라도 허락해 주세요. 용자 없이 왔으면 통과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엔 통과시켜주겠지만 다시는 분에 넘치는 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통과는 시켜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좀 화를 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문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39번 보시면 윗글에 대한 이해를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용자는 상서에게 공문의 사용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라고 하면은 공문은 자기가 지금 계속 내고 있었던 거잖아. 딱히 이런 주의를 주는 장면 같은 것들은 나와 있진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용자는 상서가 원하는 곳까지 혼자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나오잖아. 무엇이라고? 인간 세상에 속한 사람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나오고 있는 거 왜 놓쳐? 왜 틀려? 2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양이 숙향을 무함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니라니까. 자, 그 다음 필상은 용자에게 일어날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어디에? 이런 내용 전혀 안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선녀는 갈대밭과 낙양 옥중에서 곤욕을 치른 숙향의 어리석음을 질타했다. 이런 거 아니잖아. 한 번 더, 두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전혀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얘기였고요. 자, 이어서 40번 문제 가겠습니다. 기억과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기억은 무엇이니? 라고 하면은 우리 기억 어디에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됐을 때 회회국이라고 나오고 있는 여기죠. 여기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었던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니은 복례산, 디귿 용궁 나왔습니다. 각각 챙겨주시고요. 자, 기억은 용왕의 조력을 통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오케이, 통과시키고 있었잖아. 그 다음에 천상계의 존재인 태일성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왕이 지킨다. 맞죠? 같이 왔니? 이런 거 물어보고 있었잖아. 디귿은 상제의 권위에 영향을 받는 공간이다. 아까 용궁으로 그냥 용궁이 최고인데 그냥 수로로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되는데요. 상제가 그거 가지고 되게 싫어하실걸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으니까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누구에게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게 틀렸지. 왜? 기억, 회의국 누구에게도 이거는 아니잖아. 용자는 갈 수 있잖아. 그래서 4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고요. 자, 니은은 용자와 상서가 육지의 기약을 경유해서 향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은 결국 복례산으로 가서 선약을 따오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 아까 보기 읽어봤으니까 곧장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번. 상세가 이선을 인간 세상에 보냈다는 것에서 입신양면이라는 당대 남성의 이상적 소망이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군. 얘들아, 이게 정답이 되려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게 입신양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 그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천상이 더 좋은 공간이잖아. 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지상으로 내려보낸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비롯된 건 아니죠. 대신 벌을 받아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원하는 입신양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선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도 등장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비문학 할 때도 얘기했잖아.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주는 것이 꼭 필요하니까 그런 거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꼭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선녀가 숙형의 죽음의 액을 하늘이 정했다고 말하는 것에서 고난의 과정이 징발적인 의미다. 맞는 얘기죠. 네가 성군한테 그래가지고 광상제가 너 미워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조롱박을 타고 간다거나 이런 인물들을 만나는 것에 환상성이 나타난다. 맞는 얘기죠. 마지못해 귀양 보낸 것과 달리 고행을 겪도록 한 것에서 책임을 여성에게, 숙향에게 두고 있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호화롭게 지내는 것과 달리 죽을 위기에 처한다는 것에서 여성의 현실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맞는 얘기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2번까지 우리가 함께 봤으면 마지막 43번에서 45번 지문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떤 시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시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나시는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처음 만나는 시일 확률이 많거든. 근데 가시는 워낙에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었어야 되는 시예요. 자, 보시면 가에 등장하고 있는 시는 이육서의 광야라는 시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자, 나에 등장하고 있는 시 같은 경우에는 박영래의 울타리팍이라는 시가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문학이니까 어떻게 보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보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은 상태에서 지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등장했으니까 그렇구나 생각하시면서 보기에 나온 내용 우리가 볼게요. 시에서의 시간 양상은 화자의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화자가 미래 지향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시에서의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순방향의 흐름을 보인다. 이때 화자는 현재의 결핍을 인식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대신에 돌아가는 대신에 발전된 미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는 건 여기까지 끊었을 때 화자가 미래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두 번째, 화자가 과거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과거 지향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신뢰가 없이 과거의 공간이 훼손되지 않은 원형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화자는 과거 회상이 현재 시제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과거 공간이 존속하기를 희망하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라는 거니까, 그러면 위에 두 개의 시는 하나는 미래 지향성일 거고 하나는 과거 지향성이겠구나 라고 은근히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 그거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 지향성은 무엇에 대해서 현재가 부정적, 미래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과거 지향성은 과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것이 존속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어떤 게 미래지향성이고 어떤 게 과거지향성인지를 생각하시면서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는, 천지가 개벽하는 과거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생명체가 나타나는, 처음에 지구가 생기고 이 세상이 생기고 생명체가 나타나는 그 순간이 A에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것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린다 이런 거 등장하게 되면 그냥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하면은 화류법이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할 때 그럼 이곳은 어디니? 라고 했을 때 제목에 등장하고 있는 광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광야라는 곳은 범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인데? 침범하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산맥들조차도 어떤 상황? 이 광야의 신성성, 신성한 곳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못하였으리라 나오고 있으니까 역시 계속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 처음에 이 광야가 생기게 된 그 얘기를, 산맥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넓은 땅이 차마 산맥이 침범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끊임없는 광음에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이거 세월이란 얘기죠. 그래서 끊임없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부지런한 계절은 피었다가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과거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세월이 지금 피어서 지다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런 것들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큰 강물 나왔을 때 우리 역사를 강에 빗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4대 문명은 다 강을 기준으로 탄생한 것도 기억나시죠?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이 강물 같은 경우에는 역사, 즉 인간이 내 역사가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눈 내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왔으니까 앞에까지는 과거고 여기선 현재인데요.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과연 이 시는 과거 지향이냐 미래 지향이냐 지금부터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나왔습니다. 여러분, 매화 향기 나왔어. 그러면 매화 등장하면 무엇이다? 충절, 정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 여러분 꼭 챙겨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맨날 강조하는 거 나왔잖아. 그러면 이게 홀로 아득하니까 내가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린다 라고 되어 있죠. 노래의 씨기는 노래의 씨인데 가난한 노래의 씨니까 꼭 긍정적인 것이야? 아니면 이것은 지금 현재는 좀 부정적인 것이야? 지금 현재는 내가 혼자 충절과 절개를 지키고 있는 게 어떻게 혼자서 아득한 이런 가난한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도 내가 노래의 씨를 뿌려서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는 생명체로 자라나게 되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천고 뒤에 오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천고 뒤 나왔으니까 여러분 언젠데 미래잖아. 그러면 이 미래에 이 초인이 등장을 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얘들아 백마 타고 오잖아. 백마 탄 왕자님 이런 거 떠올리면 되잖아. 이 초인이 와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서 탄생한 이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나는 지금 비록 내가 혼자여도 이 보잘것없는 노래의 씨를 뿌려서 천년 뒤에 오는 초인은 우리의 후손은 이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하겠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현재는
부정적인 상황이죠. 눈이 내리고 있는 이 부정적인 눈이 등장하고 있는 거 챙겨주시면 부정적인 상황이야. 그리고 청고 뒤에 이 미래는 이 사람이 와서 목 놓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이죠. 미래, 지향석, 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는 이육사 시인이 지었기 때문에 이때에 눈 내리고 이런 거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거고, 이 일제강점기 때 내가 목숨을 바쳐서 씨를 뿌려두면 결국 나중에 오는 우리의 후손이 그 씨를 이어받아서 그때는 우리는 광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반영론적인 시각으로 보통 해석하는 시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양이 소녀와 나왔죠. 여러분, 고양 등장하는 순간에 얼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죠. 과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 있었다.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있다라고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형으로 아까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거 나왔던 거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늘쪽같이 생긴 고양이 소년과 한여름에 알몸으로 사는 고양이 소년과 라고 나와 있는 거 여러분 확인을 해주시면은 좀 우리 향토적인 그런 모습들, 평화로운 모습들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꾸밈 없는 모습들. 그래서 같이 낯이 서로로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들길은 사랑스럽다라고 지금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소년 소녀와 같이 낯이 서러도 라고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년과 소녀와 함께 낯이 서러도 라고 해석을 할 건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왜? 이게 행간걸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뭐처럼의 뜻의 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생긴 사랑스러운 들기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얘네들과 함께 사랑스러운 들길을 걷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어쨌든 고향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라고 되어 있죠. 뜻 나오고 있으니까 직유법 쓰이고 있구나. 맞는 얘기고요. 자, 처연이라고 하면 꾸밈 없이 자연스럽게 라는 얘기니까 이 고향의 모습은 무엇이다? 자연스럽다. 요런 얘기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긍정과 부정 중에 긍정인데요.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보시면 자,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울타리 밖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울타리라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공간 같은 것들로 인간이 세우는 것들이죠. 그러면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밖에 화초를 심는다. 그래서 귀한 것을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장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은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그래서 다 어떤 자연을 지금 나타내주는 그래서 이 인위적인 것이 넘어서서 어떻게 거기에다가 밖에다가 화초도 심고 귀한 것들도 밖에다 내놓을 수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이 뜨고 있는 이런 마을은 과거의 마을이고 나의 고향의 마을이고 이 고향의 마을에 대해서 화자는 현재 긍정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따르면? 45번 문제에 따르면. 알겠지? 그래서 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문학 작품은. 여러분 말이 맞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보기를 읽고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기를 원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봤으면 이어서 가겠습니다. 43번 문제죠. 자,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 A, B, C, D, E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광야의 첫 번째
연이었습니다. 서리적 표현을 활용해서 원시성을 지닌 태초 광야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들렸으랴 나오고 있으니까 서리법 맞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B. 인격화된 대상의 행위라고 하면은 산맥이 달린다. 이거 나와서 신성성을 부각하고 있다. 역시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C 보시면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해서 광야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순환성을 나타내고 있다.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한 것까지 맞아. 왜? 끊임없는 광음을 피어서 진다. 즉 세월. 쌤이 얘기했었잖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시간, 마음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끊어낼 수 있거나 쌓을 수 있거나 만질 수 있거나 하는 감각적인 게 아닌데 이게 마치 피었다 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우리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해서 황신이 시조회 때문에 나오잖아. 그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그건 맞아. 근데 세월이 피었다 지는 거고 인류가 지금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여기에서 광야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돼? 그거는 아니죠. 왜? 이 광야는 무엇이라고? 신성한 곳이라고. 산맥들조차 차마 범하지 못했던 곳인데 거기가 계속 소멸되면 어떡하게?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D 부분이 여러분 나시의 첫 번째죠? 소년과 소녀 요거 나오는 부분 여러분 생겨주셨을 때 시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고양이의 모습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뭐 마늘쪽 같은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있었고 한여름에 이제 벗고 있는 이제 이런 거 나왔잖아. 몸으로 있는 이런 거 나오니까 맞는 얘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연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연, 그러면 비유적인 표현. 쌤이 아까 뭐뭐 듣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급법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 봤죠? 자, 그 다음에 인위적이지 않은 마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얘기, 자연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한 지문에서만 오답률이 쫘라락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문이 흩어져서 오답률이 나와서 오늘 해설이 좀 길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서 마지막 45번 문제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는 아까 읽었으니까 가죠. 자, 1번. 가의 화자는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연 것을 통해 발전된 미래를 향한 희망을 확인해서 극복의 자세를 드러낸 것이다. 그치? 무엇을?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연 것을 통해 아니 잠깐만 아니지 그렇지가 아니라 아니잖아.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연 것은 뭔데? 언젠데? 쌤이 아까 언제라 그랬어? 과거잖아. 역사가 나오는 순간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미래를 향한 희망 같은 거 여기 어디 나오냐고.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1번이 정답 고르고 가셨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에서 오답률이 좀 많이 나온 거는 여러분 앞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질문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자, 2번 보시면 가의 화자가 가난한 노래씨를 뿌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결핍, 일제의 상황. 그래서 눈 내리는 때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한 이 시기에 내가 뿌려서 어떻게 미래 지향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실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연결지어서 맞는 얘기로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자, 소녀, 소년들끼리 존재하는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훼손되지 않은 원형으로 여기고 있다. 그치? 순수한 아이들과 이런 들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맞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여러분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꼭 이렇게 해석해야 하나요? 는 아니어도 보기에서 그렇대잖아. 그러면 그렇구나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잔광이 부시고 별이 뜨는 마을의 모습을 통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치? 뭐 빛 나오고 그 다음 별 뜨고 이런 것들 부정적인 시어들은 아니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마을이 있다로 표현하는 것은 존속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리 어디 있니? 라고 하면 현재 시제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나오니까 그렇구나. 보기를 그대로 갖다 적어 놓은 것이면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같은 생각하지 말고 말한 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까지 우리가 확인해서 45번 문제까지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고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쌤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되는 시험은 결코 지금보다 난이도가 쉬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지문, 새로운 작품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작품을 바라보고 이 지문을 문제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연습을 끝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 됐을 때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빛을 발할 겁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쌤이 옆에서 항상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쌤은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